네, 계속하겠습니다. 이제 31번입니다. 예, 별표는 없지만 보겠습니다. 예, 병원 운영자인 피고인이 병원의 식당 운영 방식을 순수한 병원이 직영할 수 있죠. 직영. 순수한 직영이다라고 볼 수 없음에도 병원 식당 직영을 전제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직영 가산금을 청구 수령합니다. 그럼 사실은 순수한 직영이 아닌데, 그렇죠? 직영을 전제로 해서 가산금을 청구했잖아요. 요거는 간단하게 화살표 사기적 성립합니다. 32번입니다. 부동산 중개업자인 피고인이 아파트 입주권을 매도하면서 그 입주권을 자기가 2억 5천에 확보한 겁니다. 그런데 2억 9천5백만 원에 다시 파는 거죠. 얼마 정도 이익이 나요? 4,500만 원 정도의 전매 차익이 있죠. 근데 그거를 매수인에게 고지하지 않고 이렇게 팔아버린 겁니다. 이거 사기죄가 성립하겠는가? 그래서 매수인이 화가 난 겁니다. 아니, 당신 알고 보니까 이 입주권을 2억 5천에 매수한 것 아니냐? 근데 왜 나한테 2억 9천5백에 대파느냐? 전매 차익 4,500만 원을 왜 나한테 고지하지 않았냐? 어떤가? 이거 사기죄 될까요? 바로 부작위 영향 기망이 됩니까? 즉 내가 2,500에 확보해가지고 니한테 2억 9,500에 판다는 사실을 고지해야 되는 법적 자기 의무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비추어 발생할까요? 발생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이걸 물건을 얼마에 구입해가지고 니한테 얼마에 판다. 그것 자체를 고지할 법적 자기 의무는 없습니다. 부작위 영향 기망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이거는 화살표 사기죄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예, 33번. 이것도 요 두 줄만 봐갖고는 참 이해하기 힘듭니다. 그렇다고 해가지고 여기 상상 설명까지 붙여버리면 분량이 너무 커지니까. 보겠습니다. 피고인이 남편의 폭행으로 목을 다친 겁니다. 근데 이제 쪽팔리잖아요. 남편이 때려가지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나요?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었다는 취지로 보험금을 청구하여 다수보험 회사들로부터 보험금을 받았습니다. 이거 사기적 성립하겠는가? 이것만 봐갖고는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문제는 이 사건의 결론이 화살표 사기죄 성립하지 않는다 이렇게 나와 있죠. 뭐 이런 걸 외워둬야 되는데 이게 뭐냐면 보험계약에 이제 보험사고입니다. 보험사고에 하나만 있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내가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언제 발생하느냐. 그래서 이런 식으로 뭐 일반 상해 또 있고 뭐 재해 또 뭐 교통사고 여러 가지가 있는 겁니다. 여러 가지 있는 겁니다. 근데 이 사건 피고인인 여성은 실제로는 남편의 폭행으로 다친 거잖아요. 일반 뭐 상해입니다. 그럼 보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원래부터. 근데 교통사고로 했잖아요. 교통사고로 하든 일반 상해로 하든 어차피 이 여성은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경우였다는 겁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이거 사기죄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대법원이 이제 보험 계약서를 쭉 살펴본 이상 뭐 제대로 남편의 폭행으로 상해를 입었다 이렇게 하더라도 어차피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위치에 있었다라고 본 겁니다. 이건 사기죄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이제 넘어가서 34번입니다. 타인은 일반 전화를 무단으로 이용해가지고 전화통화 해버립니다. 이거 사기죄가 성립하겠는가? 웬 사기죄? 아니 다른 사람 친구 집에 가가지고 친구 전화기를 통해서 국제통화를 막 50만 원씩 해버리면 짜증나겠죠? 짜증납니다. 일단 우리가 재산세에서 이거 절도죄는 성립하진 않죠. 전화통화는 일종의 재물이 아니고 서비스입니다. 서비스, 통신을 매개해주는 역물을 부당하게 이용한 거니까 절도죄는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그럼 사기죄가 될까? 누구를 피기망자로? 한국전기통신공사입니다. 해설 보겠습니다. 전기통신 사업자인 한국전기통신공사가 일반 전화 가입자인 타인에게 통신을 연결해주는 역무입니다. 역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서비스죠. 이 서비스를 부당하게 이용하는 것에 불과하여 한국전기통신공사에 대한 기망이 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화살표 사기죄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한국전기통신공사에 대한 사기죄가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그냥 가장 간단하게 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해야 되죠. 그렇죠. 어떤 의사 표시하고 어떤 상대방이 기망을 당해가지고 그 의사의 터잡아 처분 행위를 해주면 안 됩니다. 근데 전화통화를 그냥 눌러버리잖아요. 그러면 한국전기통신공사에서 근무하고 있는 직원이 쏘가가지고 전화를 연결해주고 그렇게 하는 겁니까? 전혀 아니잖아요. 자동적으로 그냥 연결될 뿐입니다. 한국전기통신공사에 대한 기망이 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35번 공사 대금 채권하고 대여금 채권을 합산해가지고 임대사 보증금 반환 채권으로 전환하기로 합의합니다. 그리고 임대사 계약 체결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임차인이 임대사 목적물에도 거주까지 합니다. 주민등록 전입 신고까지 하고 바로 이 임대사 계약서의 확정 일자까지 받은 다음에 임차인이 이에 대하여 경매법원으로부터 배당금을 받는 겁니다. 그리고 사기죄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일단 이 사건 피고인은 공사업자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공사를 집을 지어주고 받을 돈이 있겠죠. 공사대금 채권이 있고 또 이 사건 피고인이 이 건물을 짓는 사람한테 돈까지 빌려준 적이 있습니다. 대금 채권이 있죠. 그래서 만약에 공사대금 채권이 5억이고 내가 빌려준 돈이 1억이다. 받을 돈이 6억이 있잖아요. 근데 이걸 어떻게 하기로 한 겁니까? 그러면 이거를 임대사 보증금으로 바꿉시다. 6억 정도 임대사 보증금으로 바꾸고 내가 이 건물에 입주해서 살겠다는 겁니다. 임차인으로. 그래서 임대차 계약서까지 작성했잖아요. 그리고 형식적으로만 임차인인 것처럼 작성한 겁니까? 실제로 거주해서 살았습니까? 실제로 거주까지 했던 겁니다. 그러면 이 사건 피고인은 진정한 임차인 맞습니다. 진정한 임차인이 맞습니다. 그럼 마침 건물주가 빚을 갚지 못해가지고 건물이 경매로 넘어가네요. 그래서 자 이제 배당금을 받은 겁니다. 기망이라고 볼 수는 없잖아요. 이거를. 따라서 이거는 화살표 사기죄 성립하지 않습니다. 진정한 임차인 맞으니까. 36번하고 37번이 하나의 세트 판례입니다. 세트 메뉴입니다. 보겠습니다. 피고인들이 매수인들에게 토지 매수를 권유합니다. 이거 좀 사라 이 땅을. 그러면 값이 오를 것이다. 그리고 언급한 내용이 객관적 사실에 부합하거나 비록 확정된 계획은 아니지만 연구 용역 보고서와 신문서 거래 그 다음 키워드 한번 잡아둡니다. 등입니다. 등에 기초한 경우입니다. 이 사기죄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겠죠. 왜냐하면 피고인 입장에서는 요 용인에 있는 요 땅이 개발될 것 같습니다. 경찰 막 뚫고 하면. 그리고 그걸 막연하게 생각한 것도 아니고 연구 용역 보고서하고 신문서 거래 등이죠. 여러 가지를 참고해가지고 이 지역에 토지를 매수하게 되면 개발 이익이 있다라고 투자를 권유했고 돈을 받았는데 개발 계획이 확정되지 못하고 무산된 겁니다. 그래도 당시로서는 피고인에게 기망한다는 생각이 없었던 겁니다. 편치 고의가 없습니다. 사기죄 성립하지 않습니다. 이것하고 비교되는 게 37번입니다. 부동산 관련 업체가 지방자치단체의 특정 용역 보고서 그 다음 키워드 한번 잡아둡니다. 만입니다. 만. 꼴랑 이거 하나만 근거로 확정되지도 않은 개발 계획이 마치 확정된 것처럼 허위, 과장된 정보를 제공하여 토지 매매 계약 체결하고 돈을 받은 겁니다. 이건 사기죄 성립하겠죠. 이거는 편취의 의사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38번입니다. 이것도 은근히 추지가 잘 되죠. 타인의 폭행으로 상해를 입고 병원에서 치료받으면서 그 다음 키워드 한번 잡아둡니다. 상해를 입은 경위에 관하여 거짓말. 상해를 입은 경위에 관하여 거짓말하여 보험공단으로부터 보험급여 처리받은 겁니다. 이거 사기죄가 성립하겠는가? 이건 어떤 사건이냐면 피고인이 아내를 옆에 태우고 운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상대방 운전자하고 운전 중에 시비가 붙는 겁니다. 근데 상대방 운전자가 내 차 앞으로 갑자기 끼어들어가지고 급정거해버리네요. 나도 급정거했고 근데 아내가 대시보드에 머리를 쿵 찍은 겁니다. 급정거했기 때문에. 그럼 피고인이 화가 나겠죠. 차에서 내렸습니다. 상대방 운전자도.
그래서 왜 운전을 그딴 식으로 하느냐 이렇게 서로 밀고 당기고 하다가 피고인이 꿍 엉덩방아 찍고 좀 다친 겁니다. 넘어져가지고 이제 병원에 갑니다. 병원 가가지고 의사 선생님한테 아니 운전하다가 그 사람 말이야 그래가지고 서로 밀고 당기고 하다가 넘어졌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치료받고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보험급여 처리도 받은 겁니다. 네, 친구한테 이런 얘기를 하니까 친구가 뭐라고 합니까? 야 이거 좀 안 좋은데? 그러면 너 보험급여 못 받는 거 아니냐? 좀 폭행하다가 이렇게 다친 거니까. 근데 안 되겠다. 이게 앞으로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병원을 바꿔라. 다른 병원으로 가라.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게 문제가 되나? 알았다. 병원을 바꿉니다. 의사 선생님이 또 물어보겠죠. 아이고, 선생님, 이거 어떻게 다친 겁니까? 물어보니까 뭐라고 했나요? 키워드, 상해를 입은 경위에 대해서 그지 말입니다. 그거, 내가 하산, 등산 갔다가 내려오다가 미끄러져서 다친 거예요. 이렇게 거짓말 한 겁니다. 그래서 보험급여 처리 받은 겁니다. 이거 사기죄가 될까요? 해설 한번 봅니다. 예, 위 상해는 전적으로 또는 주로 피고인 범죄 행위에 기인하여 입은 상해라고 볼 수 없다. 사기죄 성립하지 않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바로 참고로 보험법에서는 보험금 지급 제한 사유가 있습니다. 안 줘도 되는 경우. 어떤 경우일까요? 이 보험사고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발생되면 보험금 지급 면책소입니다. 고의로 내 팔을 자릅니다. 고의로 보험금 받으려고 보험금 안 줘야 되겠죠. 또는 중대한 과실. 여기 지금 여기서는 전적으로 이렇게 표현된 겁니다. 전적으로 또는 주로 피고인 범죄 행위 기인해서 입은 상해라고 볼 수는 없고 이건 뭐냐면 쌍방폭행이잖아요. 쌍방폭행. 그래서 진정하게 상해를 입은 경위를 얘기해도 어차피 보험급여 처리 받을 대상입니다. 대상이 되었던 겁니다. 따라 요거는 사기죄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이 판례가 은근히 추측이 잘 됩니다. 상해를 입은 경위에 대해서 거짓말한 사건에서는 사기죄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 39번. 네. 이거 출제가 잘 되는 판례는 아니니까 별표는 좀 안 했는데 한번 쓱 볼까요? 토지의 공유자 겸 명의 수탁자인 피고인이 나머지 공유자들로부터 그들 소유 지분에 관하여 그렇죠. 어떤 땅을 하나 삽니다. 그래서 내가 1억을 내고 다른 사람이 1억 2명 또 합 3억을 모아가지고 등기는 내 이름으로만 해놓는 겁니다. 내 이름으로만. 그렇죠. 그러면 그 사람들의 3분의 1 지분을 내가 명의시답 받은 것이고 나도 3분의 1이 있잖아요. 1억을 냈으니까. 이렇게 가지고 공유자의 명의수탁자인 피고인이 나머지 공유자들로부터 그들 소유 지분에 관하여 밑줄 한번 그어놓습니다. 매도 가격 및 처분 기한을 특정하여 처분을 위임받습니다. 한마디로 언제까지 팔 때 내가 처음에는 1억을 들였죠. 그런데 1억 2천에 팔아달라. 이렇게. 요 지분을 1억 2천에 팔아달라. 딱 정해놨습니다. 위임받고 그 처분에 따른 양도소득세 등 일체 경비를 피고인이 부담하기로 약정한 후 피고인이 이제 열심히 협상한 겁니다. 매도 위임 가격보다 미술한 건보다 훨씬 고가로 매도한 겁니다. 이건 뭔가요? 아니 나머지 사람들이 했죠. 내 지분을 1억 2천 정도 받아달라. 이렇게 했는데 얘가 협상을 잘해가지고 어떻게 했나요? 그래서 1억 5천에 팔았던 겁니다. 1억 5천씩. 그럼 도합 이 부동산을 4억 5천에 매도한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사실을 나중에 나머지 명의 신탁자이자 다른 공유자가 짜증내는 겁니다. 아니 1억 2천아 너 1억 5천에 팔았다며 너 사기지 않느냐. 이거 사기 미수가 될까요? 사기 실행이면 기망이 될까요? 얘들은 원래부터 1억 2천만 받으면 자기들 목적 달성하는 겁니다. 그렇죠. 지금 첫 번째 키워드 매도 가격을 딱 특정했잖아요. 자기들은 1억 2천만 받으면 되는 겁니다. 이 사건 피고인이 열심히 잘 팔아가지고 좀 더 비싸게 팔았고 그럼 그 나머지 차익을 고지할 의무는 없잖아요. 그렇죠. 걔들은 이미 1억 2천 받는 건 목적 달성했으니까 이게 해석을 보시면 그와 같은 사실을 위임한 사람에게 고지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걔들이 원하는 1억 2천만 주면 되니까. 화살표 사기 실행 혐의 기망 인정하는 좋습니다. 사기 미수죄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출제가 잘 되는 판례는 아닙니다. 40번 판례는 꼭 알고 있어야 되죠. 40번은. 예, 별표가 있고. 예,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매매 잔금을 지급함에 있어 착오에 빠져 지급해야 될 금액을 초과하는 돈을 교부하는 경우입니다. 이걸 보통 이제 잔전 사기 또는 잔돈 사기라고 하죠. 잔돈 사기 문제입니다. 이런 경우죠. 부동산을 이제 뭐 이렇게 쭉 매매하다가 계약금 주고 그 다음에 중도금을 여러 차례 주고 나중에 잔금을 주잖아요. 그럼 문제는 그 매수인이 돈을 줘야 되죠. 매도인에게. 이제 매매 잔금이 만약에 1억입니다. 1억을 더 주면 되는데 깜빡해가지고 1억 5천을 주는 겁니다. 1억 5천을 주는 겁니다. 그럼 이거 매도인이 다 받으면 될까? 의 문제입니다. 이거 혹시 사기죄가 되겠는가의 문제입니다. 보겠습니다. 해설 보시면 매도인이 사실대로 고지했더라면 매수인이 그와지 초과하여 교부하지 않아야했을 것이면 경험치상 명백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1번 매도인이 매매 잔금을 미출하면 끊어놓습니다. 교부받기 전 또 미출하면 끊어놓습니다. 교부받던 중입니다. 교부받기 전 또는 교부받던 중에 그 사실을 알게 되었을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도인으로서는 매수인에게 5천만 원을 더 주고 있다라고 사실대로 고지하여 매수인의 착오를 제거해야 될 신의칙상 의무를 지게 됩니다. 따라서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매수인이 주는 돈을 그대로 수령한 경우에는 부작용량 기망으로 죄를 교부받는 거죠. 사기죄에 해당합니다. 해당하게 됩니다. 반면 로마서 2번입니다. 그런데 그 사실을 미리 알지 못하고 잔금을 초과 지급한다는 사실을 뭐 받을 때는 몰랐던 겁니다. 매도인이 모르고 알지 못하고 그 다음 미처럼 쭉 꺼놓습니다. 매매 잔금을 건네주고 받는 행위를 끝마친 후에야 비로소 알게 되는 겁니다. 처음에는 뭡니까?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이렇게 매수인 만나가지고 이런 차 한잔 먹고 이렇게 하다가 그쪽에서 자 잔금입니다 라고 봉투를 주니까 그냥 제대로 줬겠지라고 생각하고 받아간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자기 집에 와서 확인해 보니까 수표 1,000만 원짜리 5장이 더 들어가 있죠. 5천만 원이 더 지급되어 있는 겁니다. 나중에 알게 됩니다. 이거 사기죄가 될까요? 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 교부받아야 되고, 즉 재물 교부받을 때 기망한다는 생각이 있어야만 됩니다. 근데 문제는 돈을 주고 받는 행위가 이미 끝났잖아요. 그러면 돈을 받을 때 기망한다는 생각으로 받은 게 아니죠. 그리고 집에 와서 알게 된 겁니다. 이건 사기죄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럼 계속 봅니다. 뭐가 될까요? 밑줄 매매 잔금을 건네주고 받는 행위를 끝마친 후에야 비로소 알게 됐을 경우에는 주고받는 행위는 이미 종료되어 버린 후이므로 매수인의 착오 상태를 제거하기 위하여 그 사실을 고지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의 불이행은 더 이상 그 초과된 검은 편취 수단으로서 의미는 없으므로 교부하는 돈을 그대로 받는 행위는 미처럼 쭉 꺼놓습니다. 점유이탈물 횡령죄가 될 수 있으면 변론. 이거 점유이탈물 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으면 변론으로 하더라도 적어도 사기죄를 구성할 수는 없습니다. 이것도 꼭 알아둬야 됩니다. 간단하죠? 첫 번째 교부 받기 전이라든지 교부 받는 당시에 알았다면 기망이 되죠. 이거 기망으로 받은 겁니다. 사기죄입니다. 근데 끝내고 주고받는 행위를 끝마친 이후에 알게 됩니다. 이런 것은 점유이탈물 횡령죄가 될 수 있으면 변론으로 하더라도 적어도 사기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이게 잔돈 사기 문제입니다. 그제 41번입니다. 1998년도 판례입니다. 이것도 아직까지도 뭐 계속 출제되긴 하죠. 중고자동차 매매입니다. 중고자동차 매매입니다. 집안 통해서 보겠습니다. 이 사람이 어립니다. 딜러입니다. 딜러. 중고자동차 매매하는 딜러가 있고, 이 사람 비용 갑입니다. 갑이 자동차를 하나 구입하려고 합니다. 할부로. 근데 이제 할부로 만약 이 자동차가 있겠죠. 이 자동차가 만약에 시세가 1,000만 원짜리입니다. 근데
뭐 당장 1,000만 원 전액은 없고 100만 원씩 10개월 할부하려고 하는 겁니다. 할부하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어른 불안하죠. 100만 원 받고 차를 이렇게 넘겨줬는데 이후에 얘가 나머지 할부 대금을 안 주면, 그리고 연락도 안 되면, 그래서 걱정되는 겁니다. 그렇다고 차를 안 팔자니? 먹고 살아야 되는데. 그때 할부금융회사가 등장하게 되죠. 여기에 자동차 할부금융회사입니다. 중국자동차 매매단지 가면 그래서 그 큰 건물 안에 이미 여기 영업소들이 있죠. 뭐 무슨 캐피탈, 뭐 우리 캐피탈, 그래서 캐피탈이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리죠. 여러분들은 경찰되고 나면 자동차가 자가용이 이제 필요할 일이 있겠죠. 예, 그러면 적어도 이 할부금융회사를 이용하지 말라. 그냥 기왕이면 뭐 국민은행, 신한, 우리처럼 1금융이죠. 제1금융을 이용하는 게 훨씬 금리도 낮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신용 쌓는 데도 좋고 2, 3금융을 이용하잖아요. 여러분 신용도가 안 좋아질 겁니다. 안 좋아집니다. 그래서 너무 자동차 처음에 욕심 부리면서 비싼 차를 살 필요 없고 적당하게 뭐 몰고 다니거나 경찰 합격했을 때 삼촌이 몰고 다니던 10년 된 차를 받아도 됩니다. 삼촌한테 에이 조카가 합격했는데 삼촌 그거 좋던데 그것도 괜찮습니다. 쓸데없이 물을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예, 그래서 뭐 요 할부금융회사가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나요? 할부금융회사가 딜러한테 요 카센터 여기 자동차 매매상사에 1,000만 원 줍니다. 그럼 얘는 만족하겠죠. 돈 다 받았으니까. 그리고 뭐 자동차를 이렇게 인도해 줍니다. 그럼 얘는 이 할부금융회사에 대해서 뭐 예를 들어서 100만 원씩 곱하기 10회. 근데 얘가 그 돈만 받진 않겠죠. 1,000만 원 주고 1,000만 원만 받으면 뭐 예. 그리고 플러스 알파입니다. 이자입니다. 이자입니다. 이 이자를 조심해야 됩니다. 이자가 못된 놈들은 20%. 그러면 뭐 고리사 사채업자입니다. 고리 사채입니다. 고리대금. 그래서 예, 100만 원 곱하기 10회 이자. 이렇게 해서 이제 먹고 사는 겁니다. 얘는 100만 원 갖고 구입할 수 있어 좋고 얘는 한꺼번에 돈을 주니까 얘도 만족하고 얘는 이자까지 받아서 연의를 추구하니까. 근데 문제는 이제 이렇게 됩니다. 갑이 이 자동차를 몰고 다니다가 을에게 이 자동차를 매도합니다. 네, 여기서 700만 원에 매도하게 됩니다. 그래서 을은 700만 원 지급하고 을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록까지 다 마친 겁니다. 근데 이제 문제가 발생합니다. 알고 보니까 갑이 100만 원씩 10회에 갚아야 되는데 아직 할부금 채무가 뭐 예를 들어 3회 잔존하고 있는 겁니다. 남아있었던 겁니다. 근데 그 사실을 을에게 고지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을이 화를 내는 겁니다. 너 사겠지 않느냐? 나한테 차 팔면서 너 할부금 채무가 남아있다는 것을 왜 나한테 고지하지 않았느냐? 이거 사기죄가 될까? 이 문제입니다. 갑의 행위가 을에 대한 사기죄가 될까? 먼저 보겠습니다. 뭐 좀 깊게 들어가자면 물건의 대세효, 채권의 상대효 이런 건데 그건 몰라도 되고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할부금 채무 이걸 갚아야 되는 채무는 갑이죠. 갑이 할부금융 회사에 지는 의무가 됩니다. 근데 얘가 이 자동차를 이렇게 팔았죠. 그러면 을이 요 갑의 할부금 채무를 승계해 받습니까? 의 문제입니다. 아니 채권 채무는 얘 둘의 문제입니다. 상대적으로 얘 둘의 문제지. 갑이 갚아야 될 돈을 자동차를 인수했다는 이유만 가지고 을이 상속받거나 승계받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을로서는 매매계약이 유효하고 목적으로 인도받고 자기 명의로 소유권 인성 등록까지 다 마쳤죠. 아무런 뭐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갑이 할부금 채무 존재를 매수인에게 고지하지 않아도 됩니다. 고지할 의무가 없습니다. 기망이라 볼 수 없습니다. 사기죄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이 플랜. 그래서 해설 봅니다. 예, 할부금 채무가 매수인에게 당연히 승계되는 것은 아니므로 할부금 채무 존재를 매수인에게 고지하지 아니하는 것은 부작위에 의한 기망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사기죄 성립하지 않습니다.
이게 옛날에서 이런 거, 그러니까 이런 건 이제 출제 안 했으면 옛날이나 이런 게 나오지. 요즘에는 어떻게 하느냐면 할부금융회사가 아예 이 자동차에 예, 저당권 설정 등록을 해버립니다. 저당권 설정 등록까지 다 해버립니다. 그래서 이건 좀 이제 올드스쿨 같은 느낌이 드는데 그래도 간혹 출제가 예, 되고 있으니까 정리를 해두시다. 아무튼 자동차는 물에서 사지 말자. 그렇죠. 금방금방 값이 막 똥값으로 떨어지죠. 떨어지니까 예, 여러분 이제 경찰 되면 좋은 차 몰고 다니잖아요. 순찰차. 양보도 잘해주고 깜빡이 넣으면 차 양보 잘해주잖아요. 그래서 경찰차가 들어가겠다는데 좋은 차 몰고 다닙시다. 그거. 네, 그 다음 제 42번입니다. 이건 이제 횡령죄에서 명의신탁을 또 깊게 공부하죠. 제가 한번 봅시다. 일단 피고인 단독 명의로 수권 이전 등기가 되어 있는 부동산 중에 2분의 1 지분은 타인으로부터 명의신탁받은 겁니다. 근데 이제 피고인이 그 선악 없이 부동산 전부를 피해자에게 팔아가지고 수권 이전 등기 해줍니다. 이게 사기죄가 되겠느냐? 즉 피고인이 어떤 X 토지를 그렇죠? 영심이한테 매도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부동산이 피고인 단독 소유가 아니죠. 2분의 1은 피고인 건데 2분의 1은 다른 사람이 예, 공유 지분을 갖고 있고 그걸 피고인에게 명의 신탁해가지고 형식적으로는 피고인 명의 단독으로 등기되어 있는 겁니다. 근데 매수인이 화를 냅니다. 아니 사장님 이걸 나한테 팔면 당신 사기죄 아니냐? 이건 네 거 아니잖아. 2분의 1은 다른 사람 거잖아요. 이거 사기죄 될까요? 안 됩니다. 횡령죄에서 명의신탁 보겠지만 어차피 명의신탁을 하게 되면 대외적으로는 명의신탁을 받은 명의수탁자가 소유자죠. 소유자가 된다는 것을 공부하게 되죠. 결국은 이 사건 토지는 매수인 입장에 봤을 때 피고인이 100% 소유자입니다. 100% 소유자가 됩니다. 그렇다면 매수인은 이 부동산 전체의 소유권을 유효하게 취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매수인에 대한 사기죄 성립하지 않습니다. 매수인에 대한 사기죄 성립하지 않는다. 이런 것이고 이건 이제 횡령죄 구할 때 명의신탁 보고 나면 쉽게 해결됩니다. 43번입니다. 2002년도 팔입니다. 발행인들이 각자 자력이 부족한 상태에서 자금을 편법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서로 동액 상당의 키워드 한번 잡아봅니다. 융통어음을 발행하여 교환합니다. 사기죄 불성립. 사기죄 판례 되게 많네요. 이거 무슨 소리냐? 그렇죠. 이런 건 좀 안 냈으면 좋겠는데 개인적으로는 융통음 이런 거. 아니 우리가 어음도 잘 모르는데 융통음을 지금 냅니다. 봅시다. 이게 사기죄가 될까 안 될까? 일단 우리가 유가증언에 관한 법리 등 해가지고 어음을 발행하는 것 쭉 뭐 기본수업 등에서 보긴 보죠. 그럼 여기서 융통음이 뭐냐? A가 있고 B가 있습니다. 그래서 A는 예를 들어서 카센터고 뭐 B는 예를 들어서 뭐 페인트 하는 그런 가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A하고 B가 서로 만납니다. 술 한잔 먹으면서 야 요즘은 경기가 너무 안 좋고 나도 지금 부품을 좀 공급받아 와야 되는데 나도 페인트를 좀 공급받아 와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 영업이익이 거의 없으니까 돈이 없지 않느냐. 어떻게든 자동차 부품 그리고 페인트 통을 받아와야 된다. 야 이거 어떡하냐. 지금 돈이 없는데. 그러면 야 우리 내가 니한테 어음을 발행해주고 니도 나한테 어음을 발행해주자. 이렇게 하는 겁니다. 실제로 A하고 B 사이에 이 어음 발행의 원인이 되는 부품 매매 계약이 없습니다. 매매 계약은 전혀 없고 형식적으로만 서로 자금을 융통하기 위해서 어음을 발행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A는 B에게 이런 어음이죠. 어음. 그래서 검 2천만 원 그리고 발행인 A 도자지고 수취인
B 기하 이렇게 해줍니다. 그리고 B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음을 검 2천만 원 그리고 발행인 B 도장 찍고 수취인 A 기하 이렇게 발행해 주는 겁니다. 일단 핵심은 A하고 B 사이에 이 발행의 원인이 되는 뭐 매매 계약 같은 거 전혀 없습니다. 그냥 음만 발행해 준 겁니다. 예, 자금을 융통하기 위해서. 이게 융통음이 됩니다. 그럼 왜 이렇게 할까요? 지금 A는 B가 발행한 음이 있죠. 그럼 이걸 어떻게 하면 됩니까? 얼핏 봤을 때는 A는 바로 발행인 B에 대해서 2천만 원 상당의 음금 지급 청구권을 갖고 있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받을 돈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따라서 이게 이 음을 A가 다른 데 유통하고 자동차 부품을 공급받아 오는 겁니다. 얘도 마찬가지로 페인트를 받기 위해서 돈이 필요한데 내가 A한테 2천만 원 받을 원금이 있다. 그걸 나한테 줄게. 이렇게 가지고 페인트 통을 받아오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서로 자금이 부족하다는 것을 알고 있잖아요. 알고 있죠. 알면서도 이제 자금을 융통해서 융통을 발행하는 겁니다. 그럼 이제 보겠습니다. 바로 이 A는 예를 들어서 B에 대한 사기죄가 될까요? 아니, A하고 B는 서로 이 돈을 줄 수 있는 능력이 없다. 다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으면 서로 자금을 융통하기 위해서 융통을 발행한 겁니다. 그렇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A가 뭐 예를 들어서 야, 네가 나한테 음을 발행했는데 왜 2천만 원 안 주느냐? 너 나한테 사기친 거 아니냐? 이게 오히려 선행행위와 모순되는 조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융통음 사건에서는 사기죄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그게 43번이면 좀 어렵죠. 이건 뭐 종종 출제되는 판례는 아니다라고 보시면 제 기억으로 이게 옛날에 경찰 승진 시험에서 출제된 적은 있다라고 기억합니다. 안 나와도 됩니다. 이런 거는. 예, 그 다음 44번입니다. 네, 음수표 발행인이 그 지급 기일에 결제되지 않으리라. 즉 우리가 돈이 없다 알면서도 이를 발행하고 그래서 상대방을 속여 할인을 받거나 물품을 매수하는 경우입니다. 여기서 사기죄 피해자가 누구인가 이 문제입니다. 이 판례는 또 알고 있어야만 됩니다. 보겠습니다. 여기 이제 뭐 카센터 사장입니다. 카센터 사장인 갑이 지금 경영 상태가 되게 안 좋습니다. 근데 어떻게든 자동차 부품을 공급받아 와가지고 영업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뭐 그랬습니다. 예를 들어서 모비스라면 모비스 입니다. 바로 갑이 A로부터 부품을 매매 부품을 공급받고 그 지급을 담보하기 위해서 갑이 A에게 약속음을 발행해 줍니다. 그건 만약에 2천만 원. 그리고 발행인 갑하고 도장 찍고 수취인 계약. 그렇죠? 근데 문제는 갑은 알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영업을 해야 되니까 이 음을 발행해 주지만 나중에 이 음이 한 음의 만기는 3개월 정도 된다고 말씀드렸죠. 한 90일 정도 지나가지고 최후 소신이 바로 음금의 지급 장소에 찾아왔을 때 내가 이 현금 2천만 원 줄 수 없다는 것을 예견하면서도 음을 발행하고 부품을 공급받은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되나요? 이게 또 전전 유통됩니다. B에게 음이 전전 유통되고 또 C에게 C가 이제 최후 소신 라고 합시다. 이 음을 이제 계속적으로 배서 양도합니다. 뒷면에다 써가지고 양도합니다. 그럼 C가 나중에 갑에게 찾아가죠. 음금 줘 라고 지급 제시합니다. 그럼 카센터 사장은 돈이 없잖아요. 처음부터 알고 있었죠.
돈을 못 주는 겁니다. 그래서 엄이 부도가 나는 겁니다. 부도가 나니까 최후 소진이 이제 화를 내는 거죠. 아니 당신 지금 가게 상태 보니까 이거 장사를 안 하고 있구만. 너 사기죄 아니냐? 그럼 보겠습니다. 이 갑의 행위가 최후 소진에 대한 사기죄냐? 저 퀘스천은 이겁니다. 퀘스천. 사기의 피해자가 후 누구 있냐? 한번 잘 생각해 봅니다. 생각하고 맞추면 기억이 오래 가는 겁니다. 1번 1번 최후 소진이다. 최후 소진은 결국은 이 엄금을 지급받지 못했으니까. 아니다. 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 교부받는 것 아니냐. 지금 모비스 사장이 속았다. 내가 부품을 공급하고 담보로 받는 이 엄이 휴지 조각이나 마찬가지다 라고 하는 사정을 알았더라면 부품을 공급하지 않았을 것이다. 따라서 바로 발행인 갑의 행위는 이 사기죄 피해자는 최후 소진이 아니고 원칙적으로 거래 상대방인 A다. 예로부터 이렇게 물품을 받았으니까 바로 A다. 원칙적으로 누가 될 것 같습니까? 최후 소진일까요? 거래 상대방일까요? 거래 상대방입니다. 답은 2번입니다. 요 판에 요걸 조심해야만 됩니다. 그래서 보겠습니다. 해설 보시면 첫 번째 줄 끝에 거래 상대방을 속여 할인받거나 물품을 매수했다면 위 발행인의 사기 행위는 이로써 끝나는 겁니다. 물품을 매수했으니까 부품을 위 거래 상대방이 위거 음수표를 타에 양도함으로써 전종 유통되고 최후 소진이 직업길에 직업 제시했으나 부도되었다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최후 소진에 대한 관계에서 발행인 행위를 사기죄로 유할할 수는 없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화살표 밑줄 끊어주면 최후 소진에 대한 사기죄 불성립합니다. 불성립합니다. 요 정도 정리하면 됩니다. 근데 방금 바로 위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예를 들어서 아주 예외적으로는 이렇게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최후 소진이 피해자가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이냐? 발행인하고 상대방하고 바로 B가 얘 3명이 공모했다. 공모해가지고 이렇게 돌려버립니다. 그러면 갑하고 A하고 B는 서로 공모한 공범이니까 사기죄 피해자가 되지 못하고 그때는 예외적으로 최후 소진이 사기죄 피해자가 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 판례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최후 소진에 대한 사기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이렇게 정리를 해 두시면 됩니다. 그 다음 45번입니다. 45번 사실관계 4줄 한번 읽어봅니다. 이 판례 키워드는 유심칩입니다. 오, 기술이 좋네요. 그렇죠. 유심칩 읽기를 통해 가지고 문자 발송 한도를 해제하고. 그럼 이제 이게 사기죄가 성립하겠는가 이 문제입니다. 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해야 되죠. 즉 사기죄 실행에 있는 기망은 사람을 속여야 하면 됩니다. 지금 요 45번에서는 사람을 속인 적이 있나요? 그냥 컴퓨터에서 자동적으로 문자 발송 한도를 해제해버렸잖아요. 사람을 직접 기망한 게 아닙니다. 해설 보시면 정상상 자동으로 처리된 것일 뿐 사람을 기망한 건 아닙니다. 사람에 대해서 기망 행위를 쓴 적이 없죠. 요게 화살표 사기죄 불성립합니다. 불성립하고 그 다음 제 46번입니다. 지가 의사 면허가 있네요. 갑이 의사 면허를 가진 갑이 지가사 면허를 가진 다른 을로부터 이름을 빌려 각 의료기관을 개설 운영한 다음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 비용 청구하여 수납합니다. 이거 사기죄가 될까요? 우리가 일단 가장 기본적인 게 비의료인입니다. 비의료인이 병원을 개설 운영해가지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 비용 신청해서 받았다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피해자로 하는 사기죄가 되잖아요. 근데 얘는 지금 어떤가요? 비의료인입니까? 지가사 면허가 있습니까? 얘는 지가사 면허가 있습니다. 그게 키워드입니다. 그럼 얘는 사기죄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화살표 사기죄 불성립합니다. 왜? 피고인이 지가의사 면허를 가진 의료인 맞으니까. 의료인이 맞기 때문에.
제 47번하고 48번입니다. 매우 막 판례가 왜 이렇게 크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요즘에도 이런 게 가끔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가끔 출제가 됩니다. 47번 먼저 한번 볼까요? A 회사 대표이사인 갑은 문화재 수리 기술자, 기능자 자격증을 빌린 겁니다. 대여받아 A 회사를 종합문화재 수리업자로 등록했고 A 회사가 낙찰받은 문화재 수리 공사를 A 회사 소속 문화재 수리 기술자인 을로 하여금 시행하게 할 계획이어서 실제로는 문화재 수리를 직접 수행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A 회사가 상시 근무하는 문화재 수리 기술자 등을 보유하고 있는 종합문화재 수리업자이고 A 회사가 공사를 낙찰받을 경우 그 공사를 직접 시행할 것처럼 각 발주처를 기망하여 공사계약 체결하고 공사대금을 지급받습니다. 이거 사기죄가 되겠는가 이 문제입니다. 좀 복잡하겠죠. 그럼 이제 일단 앞으로도 눈으로도 보겠지만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도급계약입니다. 도급. 뭔가 일의 완성을 맡겨두는 도급계약에서 도급인이 일을 맡기는 것이고 수급인은 일을 받는 겁니다. 수급인이 보통 공사업자겠죠. 그럼 이런 경우는 많겠죠. 실제로 이 도급계약에 참가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자격이 요구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 뭐 기술자를 보유하고 있어야 된다든지 일정 금액 이상의 자본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든지. 근데 그거 속이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실제로 이 회사 규모가 작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어떻게든 먹고 살아야 되니까 공사를 따와야 되니까 좀 뭐 거짓을 해가지고 공사 계약 체결하고 돈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그걸 전부 다 사기죄로 처리하면 어떻게 될까요? 매우 많은 공사업자들이 사기죄로 형사처벌됩니다. 그럼 어떻게 하는 게 가장 좋냐? 여러분 머릿속에 있어야 되는 게 요 한 문장입니다. 비록 내가 자격 요건이 헌결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 일을 완성할 수 있는 능력이나 의사가 없으면서도 그 같은 능력이나 의사가 있는 것처럼 기망해서 계약 체결하게 되면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다시 내가 이 일을 완성할 수 있는 능력이나 의사가 없으면서도 있는 것은 기망해서 도급계약 체결하고 공사대금 상당을 받았다면 그때는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 47번입니다. 해설 볼까요? 방금 읽은 거 시무다음부터 일단 가로 열고 공사 도급계약 당시 관련 영업 또는 업무를 규제하는 행정법규나 입찰 참가 자격, 계약 절차 등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그러한 사정만으로 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한 행위가 기망행위에 해당한다고 단정해서는 안 되고 가로닫고 안 되고 이겁니다. 쉽게 사기죄 성립을 인정할 건 아닙니다. 그럼 거기서 중간을 생략하고 갑의 행위가 국가적 또는 공공적 법익을 보호 법익을 하는 문화재 수리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에는 해당할 수 있겠지만 바로 사기죄 보호 법익인 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볼 수는 없고 공사를 수행할 능력이 있는 을이 A 회사가 낙찰받은 공사를 시행할 예정이었고 또 별다른 하자 없이 각 공사가 완료되었죠. 그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갑에게 공사를 수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다라고 보기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화살표 사기죄 불성립합니다. 사기죄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48번입니다. 네, 피고인 갑이 설립한 A 주식회사는 설립 자본금을 가상 납입했고 실제로 돈이 적은데 빌려가지고 납입하고 다시 빼버린 거죠. 아무튼 가상 납입했고 자격증 대여사를 보유건설 기술자로 등록하는 등 자본금 요건하고 기술자 보유 요건을 가상하여 전문건설업을 부정 등록한 무자격건설업자로 전문공사를 하도급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없었음에도 이를 바탕으로 공사 발주 기간을 기망하여 특허 사용 협약을 체결하고 해당 공사를 낙찰받은 건설회사 담당자를 기망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한 후 각 계약에 따른 공사 대금을 지급받았습니다. 이거 사기죄가 될까 보겠습니다. 특히 그 다음에 가로 열고
요 두 번째 키워드를 가로 열고 도급 계약에서 편취 의한 사기죄 선의 여부는 계약 당시를 기준으로 피고인에게 이를 완성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이를 완성할 것처럼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일의 대가 등을 편취할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에 의해서 판단해야 된다. 가로. 요걸 머릿속에 넣어두면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거죠. 내가 이 공사를 맡아도 완성할 수 있는 능력이나 의사가 없는데 있는 것으로 기망했다. 뭐 그렇게 되면 뭐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저기 48번 이 사안에서는 그다음 키워드를 보시면 A 회사가 시공 또는 뭐 납품한 교량 가설 공사는 모두 정상적으로 준공된 겁니다. 또 그래서 그다음 키워드 피고인에게 각 공사를 완성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라고 단정하기도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화살표 사기죄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47번, 48번 뭐 크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어렵지는 않고 이렇게 정리를 한번 둡니다. 그 다음 49, 50까지 하고 좀 쉬겠습니다. 49번 판례입니다. 뭐 재미난 판례이긴 합니다. 49번 이거는 어떤 사안입니까? 갑이 화가 을에게 돈을 주고 자신의 기존 콜라주 작품을 회화로 그려오게 하거나 이 갑은 여러분들 다 아시는 화개상투로 유명한 조영남 씨 사건입니다. 조영남 씨가 이제 그렇죠. 고스톱 그림을 이렇게 막 그려가지고 뭐 히트를 했잖아요. 고스톱. 그래서 갑이 근데 이제 혼자서 감당하기 힘들죠. 워낙 뭐 시간이 많이 걸리고 자기도 노래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연예인 또 활동해야 되니까 그래서 뭐 강원도에 있는 화가한테 돈을 주고 좀 그려오라고 대작가를 시킨 겁니다. 대작을. 그래 보겠습니다. 갑이 화가에게 돈을 주고 자신의 작품을 회화로 그려오게 하거나 자신의 추상적 아이디어만 제공하고 이를 대작가 을이 임의로 회화로 표현하게 하는 등 작업을 지시한 다음 을로부터 완성된 그림을 건네받아 경미한 작업만 추가하고 조영남이라는 서명해가지고 판 겁니다. 이거 사기죄가 될까? 의문입니다. 이 작품을 매수한 사람들은 조영남 씨가 아이디어를 내고 조영남 씨가 직접 붙여가지고 그린 그림이다 라고 이렇게 산 것 아니냐. 근데 실제로는 이 그림을 대작가인 을이 그린 것이다. 이거 사기죄 아니냐 라고 대법원까지 간 겁니다. 대법원까지 간 겁니다. 이거 사기죄가 성립할까요? 아니, 그렇죠. 조영남 씨가 뭐 여러분 화투 알죠? 화투 고스톱 할 때 화투. 그렇죠. 뭐 화투 안에 있는 그림을 이제 크게 회화로 이렇게 계속 그려가지고 히트를 친 겁니다. 화투 속에 있는 그림. 그리고 조영남 씨가 지금도 기억납니다. 판결 선고 이후에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옛날부터 화투 가지고 놀면 패가 망신한다더만. 그렇죠. 자기가 그 꼴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게 사기죄가 될까요? 문제입니다.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도 아마 헌법 등 여러 가지 쭉 공부하다 보면 들었던 말이 있으면 사법자재론입니다. 모든 분쟁을 사법부가 해결해 주는 게 바람직한가 이 문제입니다. 모든 분쟁을. 그렇죠. 모든 것에 대한 정답을 사법부가 갖고 있는 건 아니겠죠. 왜냐하면 법원에다가 소를 제기합니다. 어떤 소냐면 신의 존재를 확인해달라. 신의 존재에 대한 정보 확인서를 제기합니다. 그럼 각하입니다. 판단 안 해줍니다. 신이 있다 없다는 믿음의 문제고 종교 문제입니다. 그리고 어떤 게 정파이고 어떤 게 이단인지 이런 것은 법원이 판단할 게 아니죠. 사법부는 자제를 해야 됩니다. 또 뭐 이와 같은 행위가 어떤 행위가 뭐 상법상의 경영상의 판단인지 이게 통치행위인지 이런 것은 사법부는 자제해야 되죠. 물론 이 통치행위라 하더라도 그것 자체가 내란죄와 같은 범죄를 구성하는지는
또 예외적으로 사법부의 심판 대상이 될 수는 있습니다. 사법부 자제론입니다. 모든 분쟁을 사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해가지고 해결해 주지는 않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조윤남 씨 이 사건에서도 실제로 이런 미술계의 관행이 있죠. 관행이. 작가가 모든 그림을 다 그리는 게 아니고 아이디어 내고 일정 부분을 터치한 다음에 대작가에게 이렇게 완성시키는 경우가 많잖아요. 또 여러분들이 뭐 허영만 씨 식객이라든지 같은 만화를 보면 허영만 씨가 모든 그림을 다 그립니까? 안 그리고 기본적인 아이디어, 대충 기본적인 거 그리고 나면 바로 그 화실에 있는 그렇죠. 연습생들이 뭐 조금 이제 색칠도 하고 나머지 뭐 인물들 그런 거 그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이와 같은 예술계의 뭐 관행을 법원이 함부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따라서 결론적으로는 사법자제론을 내세워가지고 이 49번 판결에서는 네, 바로 미술계에게 맡기겠다 이겁니다. 미술 전문가들에게 맡기겠다. 사법은 판단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화살표 사기죄 성립하진 않습니다. 이건 결론만 외워두시면 됩니다. 예, 사기죄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 조윤남 씨가 뭐 대법관들에게 고개 숙이면서 감사하다라고 했잖아요. 감사합니다. 라고 한 겁니다. 물론 사기죄 성립은 부정되었지만 실제로 조윤남 씨가 어떻게 했나요? 그래도 전부 다 환불해줬습니다. 환불. 그래서 가산탕진했습니다. 다. 그래도 뭐 남아있는 재산이 뭐 워낙 많으니까 했지만, 그래서 화투 갖고 놀면 폐가 망신한다고 괜히 화투를 대상으로 그림 그렸다가 사기죄로 재판받는다고 얼마나 심지 고생이 많았습니까? 게다가 뭐 환불까지 다 해주고. 네, 이제 50번입니다. 50번. 이것도 이제 24년도 최신 판례, 앞으로 계속 출제된 판례이긴 하죠. 보겠습니다. 갑은, 예, 중고 휴대폰 매장을 운영하는 을에게 친구로부터 일시적으로 빌린 갤럭시 폴드 3를 마치 자신의 휴대전화인 것처럼 말하면서 휴대전화를 새로 선물 받은 게 있는데, 그래서 기존에 사용하던 기기 판매하겠다라고 말하여, 을로부터 갑 명의 농협 계좌로 120만 원 송금 받았다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중고 휴대폰 운영자인 을은 각각 매매 계약에 따라 휴대폰을 인도받음으로써 민법 249조에 의하여 동산인 휴대폰을 선의 취득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입니다. 이거 사기죄가 성립하겠는가 이 문제입니다. 그러면 공부하는 게 아니고 구경하는 거죠. 민법 249조 선의 취득이 뭐냐? 각주 5번 내려가서 봅니다. 각주 5번. 민법 249조면 선의 취득입니다. 선의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를 모르고 있다는 거잖아요. 봅시다. 평온 공연하게 동산을 양수한 사람이 선의이며 과실 없이, 즉 나한테 이 물건을 판 사람이 무권리자다, 소유자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몰랐다는 겁니다. 선의이며도 과실 없이 그 동산을 점유하는 경우 양도인이 정당한 소유자가 아닌 때에도 즉시 동산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이게 동산의 선의취득입니다. 동산의 선의취득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당근마켓을 통해 가지고 어떤 예를 들어서 소파를 하나 구입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돈 30만 원 주고 소파 하나를 샀는데 알고 보니까 그 사람이 소유자가 아닌 겁니다. 그래도 여러분들은 평온 공연하고 또 여러분들은 걔가 권리가 없다는 점에 대해서 모르죠. 선의며 과실 없이 양수합니다. 여러분들은 그 소파의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참고로 부동산에 대해서는 선의 취득이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동산이 선의 취득입니다. 그럼 다시 이 사건으로 넘어오게 되면 바로 을은 중고 휴대폰 매장 운영하죠. 갑이 와가지고 이거 팔겠다라고 해가지고 매매가 세렸습니다. 매매 계약은 유효 무효? 유효합니다. 왜? 취소하기 전까지는 유효하니까. 취소하기 전까지는 유효한 매매 계약에 따라 목주물인 휴대폰을 인도받고 받았잖아요. 그러면 이 을은 이 동산에 대해서 평온 공연하고 선의죠, 선의. 얘가 무권리자임을 몰랐고 또 과실 없이 양수했습니다. 그러면 을은 소유권 취득합니다. 그래서 이거 사기죄가 될까요? 의 문제가 다투진 겁니다. 그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소유권을 취득하면 무조건 사기죄가 안 됩니까? 여러분들이 강화도에 있는 어떤 땅을 집을 지을 수 있겠다 이런 생각으로 매도인한테 얘기했고 여기 집을 지을 수 있나요? 집 지을 수 있어요. 그래요? 5개 사겠습니다. 샀습니다. 알고 보니까 제한구역. 집을 줄 수 없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소유권 취득하는 데서 성공해도
부동산에 대한 사기죄는 성립하잖아요. 이런 사기죄 피해자가 됩니다. 왜? 집을 지을 수 없다는 사정을 알았더라면 그 토지를 매수하지 않았을 거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른, 비록 동산 선의 취득에서 이 휴대폰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긴 있다 하더라도 어른 휴대폰 매매업자잖아요. 다시 이 휴대폰을 팔 수 있나요? 팔 수 없게 됩니다. 팔 수 없습니다. 예, 따라서 결국은 이 어른 다시 팔 수 없는 휴대폰을 취득하게 된 겁니다. 그와 같은 사정을 알았더라면 이 휴대폰을 매수하지 않았을 겁니다. 예, 따라서 그 다음 마지막 키워드 봅니다. 피해자는 사실상 대팔 수 없는 휴대폰을 매수하게 되었으므로 선의 취득 가능성만을 들어 피해자 소유권 취득 및 그 밖의 권리 실현에 장애가 없다거나 피해자에게 전체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라고 할 수도 없습니다. 화살표 사기죄 성립합니다. 알겠죠? 이 판례는 앞으로 출제될 확률이 좀 높겠죠. 새집 판례니까. 네, 잠시 쉬었다가 기망의 상대방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